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진정한 연대 채무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연대 채무가 우리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진정한 연대 채무라면 이번 시간에 검토할 부진정 연대 채무는 어떠한 점이 같고 또 어떠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붙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 두 사람 이상이 다른 법률 관계에 의하여 동일한 채권자에게 동일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 사람의 이행으로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동일한 손해를 여러 사람이 각각 전보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러한 그 기능이 절대적 효력 범위가 적어서 연대 채무보다 담보력이 강합니다. 여기서 절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연대 채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채무자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미치는 정도가 절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채무자에게 한 사람에 대한 사유가 다 미친다는 뜻이고,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사유가 영향이 있고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별 표준으로서 각 채무자 사이의 공동 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 여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연대 채무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 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 동일한 목적이 함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관적인 그런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 목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연대에 특이하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대 채무는 주로 당사자의 약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 반해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 그 특약, 계약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는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차이점이 부진정 연대 채무자는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채무자는 독립된 그러한 그 채무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자 상호 간의 내부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이 당초에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면에서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그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다른 법률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법률 관계에 기해서 구상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사례는 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 채무는 어느 때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발생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가옥을 소실한 자가 즉 화재로 불을 일으켰으면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겠죠.
이처럼 불을 낸 사람하고 또 이렇게 불이 냈을 때 그 가옥이 화재 보험에 들었다고 하면은 별도로 화재보험 회사는 계약상의 전보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 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 의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로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수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상의 배상 의무와 또 그러한 임치물을 훔쳐간 사람, 즉 절취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의무는 각각 임치물을 도난당한 또는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에 누구에든지, 즉 수취인한테 처음에 맡긴 대로 맡긴 물건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도난당해서 못 찾겠죠. 그래서 그러한 임치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절취한 사람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에는 그 절취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 대해서든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의 피용자가 어떠한 그 가행위를 했을 때, 즉 회사원을 예로 들면은 회사원이 어떠한 가해행위를 했을 때 그 회사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또 그러한 피용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내지 감독자의 배상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두 사람 사이의 배상 의무도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보는 신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이러한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를 볼 수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에버랜드에서 10대 인부가 사망을 했는데 작업 중에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그 크레인 붐대에 맞아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의 독수리 요새가 있는데 혹시 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수리 요새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보조기사 김모 군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붐대에 맞아 숨졌는데, 당시 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 김모 씨에 의하면은 독수리 요새 감속기 교체를 위해서 크레인 붐대를 펼치다가 보조 붐대가 본체에서 이탈하면서 크레인 옆에 서 있던 김 군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크레인 기사 김 씨와 에버랜드 관계자를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는 기사인데, 만일 여기 사망한 김모 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은 유족, 즉 상속인들이 청구하게 될 텐데, 누구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크레인의 붐대, 보조 붐대가 본체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뭔가 크레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따라서 크레인 기사가 또 제대로 작동을 못 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크레인 기사 김모 씨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크레인 기사가 하나의 그 종업원으로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만일 그러한 그 작업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에버랜드에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다면은 에버랜드 측에서도 일말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서 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의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진정 연대채무가 될 것입니다. 즉 피해자 가족은 그 중에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받으면은 그 손해가 다 전보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또 나서 6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여기에 그 화재 원인으로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튄 듯하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화재가 났을 때 여기 그 직접 작업을 하는 용접하던 그러한 인부가 2명이 이 기사에 의하면은 보이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잘못을 해서 과실로 이러한 불이 난 거라면은 이 두 사람의 책임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용접 작업을 하던 두 사람은 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 물류센터 관리회사의 인부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따라서 물류센터 관리회사의 직원 내지는 그러한 회사의 피용자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피용자가 작업을 하다가 지금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이 물류창고가 불이 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은, 즉 상속인들은 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인 용접 인부 2명과 또 그 일을 시킨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각각의 불법행위자들은 책임지는 것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기사 중에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이 회사 버스가 추락을 한 사고가 보도가 되어 있는데, 경남 양산시 그 쌍용 자동차 창원 공장 회사 버스가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것이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박모 씨 등 이 회사 직원 4명이 숨지고 이모 씨 등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당시의 사고 차량은 양산시 그 원동면 한 펜션에서 그 회사 야유회를 마친 쌍용 자동차 창원 공장의 엔진 공장 생산 지원팀 직원 35명을 태우고 창원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라는 내용이죠. 만일 이 버스 회사가 회사 버스가 추락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다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의 치료비 내지는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물론 이 경우에 회사 직원들은 산업재해 보상, 즉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그러한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러한 산재보험으로 모든 피해가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산재보험의 보험금을 타더라도 그것을 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일단 책임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먼저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을 잘못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회사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1차적인 책임자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 버스를 운전한 그 기사는 피용자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그 회사, 즉 쌍용 자동차 창원 공장을 관할하는 회사가, 여기 쌍용 자동차 회사가 책임의 주체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회사 버스를 운전하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또 쌍용 자동차 회사인 사용자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안에서는 그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중도금의 상당수가 시공사인 D건설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과, 근데 D건설은 모든 책임을 시행사인 S건설에 돌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D건설 측에서는 모든 돈의 수납관계는 조합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잘 몰랐다, 이런 내용들로 또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조사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조사 관계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여기서도 여러 사람들이 조합에서 처리했다니까 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또 책임 주체가 될 여지가 있겠지요. 또 시행사, 또 일말에 여기 책임이 있다면은 시행사도 있고, 또 시공사 D건설도 책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이중 분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각각의 책임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소 주관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공동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러한 계약관계는 없겠지요. 다만 피해자들은 누가 되든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이런 그 일에서 지금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피해를 보상하면은 또 피해자들은 피해가 전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피해자,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책임 주체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이 시간에 검토하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돈을 붙이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계좌 번호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계좌 주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기사가 2008년 3월 20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금융 사기 범죄를 통상 지칭을 하는데, 범죄에 이용된 은행 통장의 개설자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A씨가 범행에 사용된 은행 통장 개설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기타 이 사람을 포함해서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B씨 등은 A씨가 본 피해액 4,930만 원을 전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간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줘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러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처럼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울러서 명의를 빌려준 이러한 명의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직접 사기를 친 범행을 한 이 사람과 명의를 빌려줘서 그러한 사기치는데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전부에 대해서 지게 될 텐데,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가 부진정 연대채무로 의율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본다면은 2006년 청계 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의왕시에서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송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피해가 됐는데 의왕시에서는 당시에 한전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약 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의왕시의 이영구 시장을 원고로 낸 소장에서 피고인들, 즉 채무자들로 지금 지적된 사람은 한전 외에 동암건설, 수목토건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또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신호엔지니어링 등 이렇게 많은 피고들이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이 각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을 낸 것이죠. 그래서 소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각각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동암건설 등은 송전설로 안전 이격거리 내에서 과실이 발생한 크레인 사용자이고, 즉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그 크레인이 이제 앞에서 사고도 있었지만은 길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전선줄과 닿는 경우도 있고 또 고압선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그럼 왜 책임지는가? 공사도급계약의 이행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은 왜 책임을 질 것인가? 공사의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전은 그러면 왜 책임지는가? 그 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텐데 여기서는 한전은 송전선로에 흐르는 전류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전류를 차단해서 그러한 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지연 작동함으로 인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문 기사를 보면은 하나의 배출시설 처리공사 중 송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금 6 피고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가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원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는 각각 별개의 이 근거에 의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만 공통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의 의왕시가 본 이런 28억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각각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전에 이 책임자들이, 즉 채무자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각각 계약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인, 즉 주관적 요건은 없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관계가 바로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는 주관적인 공동 목적, 연대의 특약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시간에 살펴보는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러한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근거들이 각각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 행위와 회사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년 3월 14일 선고 99-67,376호 판결을 보면은 그 요지에서 자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 입보결의서 및 약소고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재무과장이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했으니까 사용자인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의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각 이러한 경우 재무과장하고 회사가 각각 다른 금액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 근거가 되는 조문들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지는 범위는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처럼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지는 그런 사람이 일부의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 어떤 금액이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변제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 이외에도 책임 불능력자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자가 각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자 두 사람이 책임지는 그러한 형태를 부진정 연대 관계로 볼 수가 있죠. 또 동물의 가해 행위가 있을 때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 의무도 점유자와 보관자가 어떠한 동물, 애완동물 이런 것들도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각각 책임지게 되는 경우에 두 사람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러한 두 가지가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 역시 부진정 연대 채무로 채무자와 제3자가 각각 독립된 같은 손해배상 채무를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의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손해배상 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항목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해서 수명의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판결요지 2항에 나와 있다시피 부품 거래 계약에 의하여 특정 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그러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 기업과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서 그 물품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제3자가 이제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제3자를 위 물품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 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 즉 특정 기업에게 물품을 공급을 중단하면은 결국 그 기업이 제3자한테 독점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하니까 결국 이 제3자가 그러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채무자와 제3자는 각각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민법 760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연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조문에서는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책임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연대라는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연대 채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설과 판례가 부진정 연대 채무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의미의, 즉 진정한 의미의 연대 채무는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공동 불법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관적인 공동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는 판례를 하나 보면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에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고, 이러한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과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각각 책임지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또는 부진정 연대채무 상호간에서 인정되는 되는 경우가 뒤에서도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각각 판례를 보면은 그러한 책임지는 근거, 즉 내부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 이제 채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채권자는 연대채무자가, 즉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지금 여러 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의 경우는 진정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권리와 같습니다. 즉 채권자로서는 누구에게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아무에게나 받아도 되지요.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에게 순차로 또는 동시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에서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채무자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에 대해서 연대채무의 경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과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역시 공통적으로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변제라든가 대물변제, 공탁 이런 것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변제하면은 돈을 다 받았으니까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끝나는 것이고, 대물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탁도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416조 내지 422조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바로 416조 내지 422조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416조에서 422조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연대채무의 경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416조는 이행의 청구입니다. 즉 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죠. 이게 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도 딴 사람한테 다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에게 이행 청구하면은 그냥 거기 끝나니까 다른 사람은 아직 이행 청구가 안 된 그러한 것입니다. 또 417조의 경우에는 경계가 있고 418조 1항에서 상계, 또 419조에서 면제, 420조의 혼동, 421조의 시효의 완성, 422조의 채권자 지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계나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이러한 것들은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처럼 채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은 아직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부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에 대해서 면제라든가 혼동 또는 경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멸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라고 일단 전제하고 있죠.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우리 민법 4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데 반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법적 법률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력은 어떻겠는가에 대해서도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진정 연대 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하지만은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따라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연대채무와는 아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는 채무액을 자신의 출제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의 경우에는 좀 학설이 다릅니다. 원래 상계는 418조 1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상계의 경우에는 학설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현재 판례는 다른 사유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년 12월 10일 선고 95다 24,364호 판결에 의하더라도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418조 1항은 부진정 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라고 판시해서 결국 이 부분도, 즉 상계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효력으로 획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주관적인 공동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본래 채무에 따른 부담 부분은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그들 사이에서 별개의 특별한 법률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해서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예외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들은 바로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중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된 경우에 구상관계 부분하고,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서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서는 그 손해배상 채무 자체의 분담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그렇지만은 별개의 법률 관계로 인해서 구상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서 보면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 주체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 97년도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421조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는 아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구상관계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그 각각의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별도로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